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책 읽는 토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쇼펜하우어 인생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책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조금씩 제가 읽은 책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읽고 있는 책들을 이걸 진행하면서 느낀 게, 책은 왜 읽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참 쓸데없는 생각이긴 한데, 잘 생각을 해봤더니 별로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쓰고 있는 지식과 즐거움을 찾는다. 책을 읽으면 지식과 즐거움이 찾아지나? 지식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즐거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책은 어쨌든 읽으면 지식은 들어오죠. 근데 즐거움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개인적인 추억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쇼펜하우어 인생론은 제가 처음 읽은 게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고, 문학이라는 것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그래서 정신없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책의 즐거움을 그냥 무의식 중에 내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찾은 것이죠. 너무 멋지더라고요. 죄와벌이라는 소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세상에는 이렇게 멋진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게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그 책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조금씩 책을 이제 읽는 것이 다른 영역으로 확장을 조금씩 해 나갔죠. 그러다가 그때 읽었던 책이 이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이었습니다. 제가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랬죠. 제가 점심시간 때인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밥을 먹고 스탠드 쪽에 앉아서 이 책을 펼치고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있냐고. 그래서 뭐 이런 책을 읽고 있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 그 친구가 평소에 저한테 단 한마디도 걸지 않던 친구였습니다. 뭐 생김새는 대체적으로 기억나는데, 도수가 높은 안경을 꼈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내성적이었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말을 안 거는 그런 부류 모범생이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정어린 눈길이라고 할까요? 깊은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마치 동지를 발견한 듯한? 이야기가 깊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와 뭐 긴 이야기를 해보거나 우정을 뭐 나누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진 않았는데, 그 친구가 그날 저에게 보여줬던 그 특별한 시선, 감정을 나눈다라는 동료의식,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서 제가 이 책을 펼쳤을 때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책을 읽는다라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뭐 지식과 즐거움을 찾는 것 좋겠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순간순간의 그 기억들, 한 장면들을 만들어 갈 때 책이 곁에 있으면 뭔가 그 기억이 훨씬 더 선명해지고 감정이 깊어진다라는 거,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설은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제가 이 1편을 올리면서 느꼈던 게 제가 헛소리를 참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해겔 이야기하면서 뭐 유물론 이런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그래. 제가 주의하실 점을 알려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던지는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다. 좀 무책임한 이야기지만, 가능하면 제가 정확한 정보를, 지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책에 나오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가끔 제가 제 생각을 낼 때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감안해서 어, 따뜻한 시선으로 뭐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쇼펜하우어의 인생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은 철학 에세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갖고 있고, 철학서라기보다는 에세이에 가깝기 때문에 좀 쉽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이 책은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더 말씀드릴 책은, 제가 다 읽고 느낀 거는 아마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를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쇼펜하우어라는 이 외국의 철학자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냥 멋있다 멋있다 이렇게 하면서 읽었던 것 같은데, 내용도 잘 모르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거 읽어보니까 대단히 논리적이고 명쾌합니다. 행복론이잖아요, 제목이. 혹은 인생론. 인생을 어떻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진 독자가 이 책을 읽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정확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도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답, 그거를 정확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세계란 무엇보다 각 개인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세상을 보잘것없거나 재미없고 평범하게 느낄 수도 있고, 풍부하고 재미있고 의미있게 볼 수도 있다.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달라진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러워해야 할 것은 경험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력이다. 같은 경험을 해도 예리한 두뇌의 소유자들은 매우 흥미롭게 해석하는 반면, 경박하고 평범한 두뇌의 소유자들은 그저 그런 세상사의 한 장면으로 관가해버린다. 무척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을 좀 더 흥미롭게 바라보고, 바보들은 세상을 멍청하게 바라본다? 그냥 평범하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자, 세상을 풍부하고 재미있고 의미있게 바라보려면 본인 자신이 똑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예리한 두뇌의 소유자라고 쇼펜하우어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 수 있는 지점이, 쇼펜하우어는 자신을 엄청난 천재라고 인식했습니다. 실제로 천재였고, 굉장히 언어를 잘했다고 합니다. 한번 듣거나 보거나 한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리한 두뇌의 소유자인 쇼펜하우어로서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좀 해석하면, 이 사람 엘리트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자, 천재인 쇼펜하우어 이야기 좀 더 들어가 보죠. 한 인간에게 주어진 행복의 정도는 이미 그의 개성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인간의 정신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상한 쾌락에 대한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행복의 정도는 각각의 개성, 타고났다라는 것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는 좀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보죠. 이같이 정신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인간이 행복을 위해 외적으로 아무리 애쓴다 해도 반쯤은 동물적이기도 한 평범한 인간의 행복과 쾌락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관능적인 쾌락, 친밀하고 경쾌한 가정생활, 조속한 사교, 천박한 허드렛 일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과연 염세주의자라고 알려진 철학자 다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어떤 일에 만족하느냐? 관능적인 쾌락, 육체적인 쾌락, 그냥 평범한 가정생활. 이 사람 가정생활이라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예, 본인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계속 살았죠. 뭐 연애 생활은 있었다고는 하는데 가정에 대한 증오심, 증오라고 할 만큼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속한 사교, 어머니가 바이마르에서 살롱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유명 인사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 그리고 천박한 허드렛 일, 철학을 하는 자신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읽고 플라톤을 읽고 칸트를 읽는 자신과는 뭐 다른 일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인류에 의미가 없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식의 약간 엘리트적 의식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양이라는 것도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넓히는데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그처럼 고상하고 다양하고 영속되는 쾌락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정신적인 쾌락이며 이러한 정신적인 쾌락은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선천적인 정신력에 의해 좌우된다. 자, 여기서 좀 더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걸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그런 부분 지점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인간의 행복, 쾌락은 정신적인 쾌락인데 이걸 받아들이려면 타고나기를 똑똑해야 된다. 선천적인 정신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멍청이, 바보, 깊은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해 버립니다. 이 철학자가. 그래서 약간 좀 읽을 때,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약간 기분 나쁜, 어, 자기는 천재니까 그렇겠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이 책이 가장 좋은 지점은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준다. 모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자, 이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것만 기억하시면 나는 이걸 유지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의 텍스트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행복의 첫 번째 요소, 참된 자기 자신입니다. 건강은 외적인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므로 아무리 빈천하더라도 건강하기만 한다면 병에 걸린 재앙보다 행복하다. 쉽죠? 완전한 건강과 평온한 신체에서 오는 침착하고 쾌활한 기질, 명석하고 힘차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빛나는 예리한 지성, 온화한 의지, 올바른 양심, 이 모든 것들은 지위나 부귀에 비할 수 없다. 행복의 첫 번째 요소, 건강이라고 합니다.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다. 건강을 잃으면 행복은 사라진다. 행복의 두 번째 요소인 물질적 자아에 대해서는 새삼 논할 필요가 없다. 자, 두 번째 요소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해야 된다.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근데 두 번째는 물질적 자아. 이 말은 뭘까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부의 가치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돈의 중요성 모르는 놈들도 있어?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너무 새삼 논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자, 여기가 약간 이제 특이한 지점인데 쉽잖아요. 행복해지려면 첫째,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 돈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요소가 사회적 자아입니다. 보시죠. 사회적 자아는 그 가치가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성립되는 것이므로 물질적 자아에 비하면 마치 에테르처럼 허망하기 짝이 없다. 자, 사회적 자아란 명예, 내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 우정, 사랑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건 물질적 자아, 돈이 있는 것에 비하면 허망하다고 합니다. 지나친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친구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스승도 필요하고 제자도 필요하잖아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에테르, 마치 없는 것, 허망한 것, 공기처럼 허망하기 짝이 없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 번째 요소가 사회적 자아라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결론이 났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쉽죠?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쾌활함, 건강. 쾌활함은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 그러므로 지나친 방탕과 분노, 격정 같은 격렬한 감정의 격동을 피하고 정신적 긴장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매일 2시간씩 바깥 공기를 맞으며 경쾌하게 운동을 하고 때때로 냉수욕을 하며 음식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매일 적당하게 운동을 해주지 않는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힘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은 운동 속에 있다고 했다. 굉장히 쉽습니다. 무슨 관념론적인 철학 이야기가 아니고 위의 부분은 격렬한 감정의 격동을 피한다. 이 이야기는 스트레스 받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2시간씩 운동해라. 냉수욕도 하고 다이어트 해야 한다. 음식을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매일 적당하게 운동해야 된다. 자신의 몸에 맞게. 너무 평범해서 할 말이 없죠. 자,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기질이 우울하고 마음이 어두울 수 있다. 여기서부터 조금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앞에 이야기야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자, 천재는 보통 사람보다 예리한 정신력을 지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이나 정치, 문학, 예술 같은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은 모두 우울하다고 말했으며 이는 정확한 지적이다. 자, 스트레스는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지점이 쇼펜하우어가 갖고 있는 생각에 굉장히 특이한 지점입니다. 천재들, 나 같은 이런 이야기겠죠. 나 같은 천재들은 예리한 정신력을 지니는데 철학이나 정치, 문학, 예술 같은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은 모두 우울하다. 그러므로 나는 천재이니까 나도 우울하다. 철학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이전 영상에서 찍었던 책들에서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강에 히라버 시간을 올렸는데 이 히라버 시간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한강에게는 우울의 바이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울하구나. 깊게 저 심연 속으로 나를 자꾸 끌어들이는구나. 자, 한강 우울합니다. 그 작품이. 히라버 시간. 그런데 이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의 말에 의하면 한강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울하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나가 쇼팽의 이야기로 쇼팽 바의 그 연주자로서 주인공으로 한 존 쿠시의 폴란드인 제가 영상에 올렸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쇼펜하우어가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넘겨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뭐, 아니, 나는 뭐, 천재가 아니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거 너무 깊어지는데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복의 적을 상정을 해서 우리가 이것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쇼펜하우어가 행복의 두 가지 적은 고통과 권태라고 할 수 있다. 고통과 권태.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권태를 피해야 한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경계가 있습니다. 자, 하루층은 궁핍, 즉 고통에 맞서 투쟁하며 살고 상류층은 끊임없이 권태와 투쟁하며 산다. 분석인데요. 재밌는 분석입니다. 카테고리 범주화 시켰는데 자, 제가 두 소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 그리고 조리스 카를 위스망스의 프랑스 유미주의자 작가입니다. 위스망스가 쓴 거꾸로라는 소설. 이 소설은 상당히 비교가 되고 지금 쇼펜하우어가 설명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 딱 들어맞습니다. 죄와 벌 많이 알려져 있죠.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이 러시아 민중들의 빈곤한 삶, 고통 속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고 분개해서 고리대금업자, 돈 많아는 노파를 도끼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돈을 민중들한테 주면 더 좋지 않아? 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 그래서 죄와 벌을 읽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한가? 당연하죠. 뭐 가난한데 뭐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당연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문제는 상류층의 불행입니다. 상류층의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 권태에서 온다고 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하진 않다. 이들은 불행할 수 있는데 왜 불행하느냐? 그건 권태로부터 온다. 권태가 뭡니까? 따분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거꾸로는 어떤 소설이냐면 프랑스의 귀족 출신의 청년이 이 권태를 못 이겨서 자신의 성에 박혀서 아주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아름다움을 찾는 책도 읽고, 뭐 보석도 모으고, 꽃도 키워보고, 별별 짓을 다 해보는데 이 모든 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 나는 불행해. 이러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그래서 상류층의 귀족 출신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상류층의 불행이 권태에서 온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19세기 하나는 19세기고 하나는 20세기 소설인데 초에 이 오래된 소설들은 나름의 이 방식과 맞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어떤 불행과 마주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절대적 빈곤이 사라진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권태라는 문제와 부딪히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잘 생각해 보면 쇼펜하우어가 지금 참된 자와 물질적 자아, 사회적 자아를 설명했는데 우리가 느끼는 이 권태는 사회적 자아 속에서 생기는 권태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거. 쟤는 별로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강남에 아파트에 살고 비싼 차를 타고 뭐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고
뭐 이런 비교인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 현대 소설이라는 컨템포러리 소설이라는 걸 생각하면 사실은 이 권태와 투쟁하는 것, 이것이 이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적 삶에 대한 이야기가 현대 소설의 주를 이루고 있다. 물론 리얼리즘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빈곤에 처한, 뭐 팔레스타인만 멀리 안 가도 사실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아직도 빈곤 속에 사는,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뒤쪽, 어, 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이 권태 속에서, 사회적 자아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정신력이 풍부한 사람은 무엇보다 고통이 없고 편안하며 한가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 즉, 조용하고 겸손하며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는 생활을 추구한다. 자, 여기 이 쇼펜하우어 이야기 읽으면 참 재밌는 게 정신력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고통 없고 편안하며 한가한 삶을 살기, 나는 고독하게 지내고 있다. 강아지 한 마리 뭐 이렇게 데리고 사는 걸로 유명하죠. 조용하게 산다.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지 않는 생활을 추구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볼 부분이 있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쇼펜하우어가 얼마나 질투에 휩싸였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첫 책을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라는 책을 냈을 때 온 세계가 깜짝 놀랄 것이다 라는 약간 망상에 젖어 있었는데 대실패로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몇 부 팔리지도 않고 독일 철학을 하는 사람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학 교수를 하게 되는데 교수 생활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 왜? 자신의 강의에는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겔 강의에 들어갔다. 보이시죠? 영어로 되어 있는데 당신 사업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쇼펜하우어 이렇게 물으니까 모두가 저기 해겔 부스에 가서 몰려 있습니다. 이 질투심으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해겔에 대한 질투심으로 유명한 철학자가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약간 좀 웃긴다? 쇼펜하우어 대 해겔, 이건 워낙 유명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오는데 사실은 이렇게 대결을 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철저히 쇼펜하우어에게만 주어진 망상에 가깝다. 왜? 그 당시에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고 유명하고 저명한 게 알려진 이 해겔은 쇼펜하우어를 저 사람 있나 없나? 이렇게 거들떠도 보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죠. 정말 유명한 유명 인사였던 이 지식 세계에서 이런 해겔은 별로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 혼자서 그런 거죠. 사진을 보시면 해겔과 쇼펜하우어인데 재밌는 사진입니다. 해겔은 평온하죠. 혼자서 질투에 불타고 있는, 눈에서 광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나의 상로. 요한나가 어머니라죠. 젊은 나이에 나이가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쇼펜하우어를 낳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쇼펜하우어가 어머니의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바이마르에서 살롱을 열었는데 여기 유명 인사들, 작가들, 예술가들, 철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정신적으로 빈곤하고 빈천할수록 사교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야기는 잘 떠올려 보시면 자기 엄마 이야기입니다.
나의 엄마인 요한나는 정신적으로 빈곤하고 빈천하기 때문에 사교적이다. 그래서 살롱을 열었다. 누구나 고독과 비천 중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엄마 요한나는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비천을 택해서 이런 사회적인 관계, 사교, 생활 여기에만 몰두했다. 이 사람의 정신이 얼마나 비천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고독하게 사는데 내 정신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행복과 쾌락은 아주 불안정하고 부정확하며 멋이 없고 우연에 지배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사라질 우려가 있다.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뭐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정신 오로지 이 관념론자죠, 쇼펜하우어. 나의 정신만 유지하면 행복은 지킬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더욱이 노년에 이르면 이 외적 요소들은 거의 필연적으로 고갈된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랬죠. 이 책으로 유럽 지성세계에 알려졌고, 이때 쇼펜하우어는 중년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 줍니다. 노년에 이르면 사랑, 농담, 여행, 승마의 즐거움, 그리고 사교에 대한 적응력도 사라지고 친구와 친척들도 죽음이 앗아간다. 그래서 특히나 더 내적 소유물이 중요해진다. 실제로 오래 지속되는 것은 그것뿐이다. 자, 사교생활, 여행을 떠나거나 사람들 만나서 농담하거나 가벼운 스포츠 이런 것들 의미도 없다. 그리고 특히 친구들도 죽고 친척도 죽고 가족도 죽고 그래서 사실 행복해지려면 내 마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외적인 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내적인 것을 잃는 일. 다시 말해 영달, 지위, 호사, 칭호, 명예를 위해 자신의 휴가, 여가, 자주, 독립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내던지는 어리석어 빠진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좋죠? 요즘 이야기로 하면 소확행? 아니, 그건 안 맞나?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쇼펜하우어가 보이고, 옆에 누굴까요? 괴테입니다. 그런데 괴테는 이런 짓을 하고 말았다. 쇼펜하우어 책을 읽는 재미가 이렇게 직접 대놓고 자신보다 한 세대 위에 문학가죠. 그것도 전 유럽의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초대박 베스트셀러를 쓴 그리고 존경받는 이 작가에게 지금 이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다행스럽게도 나의 수호신은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었다. 괴테는 멍청하게 영달과 지위와 호사, 칭호,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있어서 말년이 불행하다. 근데 나는 나 혼자 집에서 고독하게 강아지와 함께 나는 책 읽고 정신력을 키우면서 내재적인 생활을 하면서 잘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요한나의 살롱에서 괴테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괴테가 쇼펜하우어 그 요한나 살롱의 주인인 아들을 알아보고 이 천재성을 알아보고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굉장히 영리한 청년이다. 앞으로 큰 제목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들어서 괴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괴테를 좀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괴테가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이고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실제로 바이마르 그 공국에서 정치가에 올랐고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과 연문 이런 것들로도 뒷이야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충 이 정도 하고 대개의 사람은 생활의 향락에 있어서 자기 이외의 사물들, 즉 재산, 지위, 처자, 친구, 교제 등에 의존한다.
그가 누리는 행복은 이런 것들의 부축을 받고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잃든가 또는 그것들의 환멸을 느낄 때에는 행복 역시 상실하게 되므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중심이 자신 밖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사교적인 사람들은 행복이 외부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외부에. 그래서 이들은 필연적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참된 자아라고 말했죠.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 이런 것들을 함양해야지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지, 행복을 자기 바깥에서 찾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런 이유로 그는 항상 변화무쌍한 소망과 변덕스러운 마음에 시달리고 돈이 생기면 별장을 사고 말도 사고 잔치도 열고 행복 여행도 가는 등 사치한 생활을 일삼는다. 불행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시면 상류층의 이야기죠. 별장도 사고 뭐 말도 사고 이런 사람들의 불행은 어디서 온다? 건태에서 온다. 그래서 이들이 사치한 생활을 일삼는다. 근데 그곳에서 행복은 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딱 떨어져 맞는 현대소설이 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 곧 해야겠죠. 소개해드릴 거고 여기를 보면 현대인들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부르주아적 삶에서 오는 불행 잘 다루고 있습니다. 피츠제럴드의 걸작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뛰어나지는 못해도 보통을 약간 넘는 정도의 정신력을 가진 사람을 비교해보자. 쇼펜하우어 대단히 시니컬합니다. 자, 이런 사교적인 거 말고도 그냥 뭔가 정신을 찾는데 이 사람이 나처럼 천재가 아니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좀 비꼬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이것저것 하기를 좋아하는 딜레당트로 예술, 식물학, 물리학, 천문학, 역사 등과 같은 실용적 학문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외적 원천이 고갈되든가 그런 일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즉시 이런 것들에게서 원기를 돋우어 그 속에서 향락을 찾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만합니다. 정말 중요한 학문은 철학밖에 없다. 그것도 관념론, 내가 하는 이런 것만 진짜 학문이지 예술, 식물학, 물리학, 천문학, 역사 이런 실용적 학문은 별 의미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딜레당트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요 개념도 굉장히 재밌는데 다음에 한번 소개하도록 하고 이 딜레당티즘이라고 부르는 걸 굉장히 잘 알려주는 소설이 어, 구스타브 플로베르의 부바르와 페케시아입니다. 이 플로베르의 말년 작품인데 진짜 재밌습니다. 부바르 페케시라는 두 남자가 평범한 공무원인데 이 권태를 이기기 위해서 우연히 생긴 유산을 가지고 아까 마치 위스망스의 소설처럼 고립된 장소에 마을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예술, 식물학, 물리학, 천문학, 역사 같은 거 이런 공부를 해보지만 결국 실패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약간 쇼펜하우어가 다루는 방식과 플로베르가 이 소설에서 다루는 방식은 조금 다르긴 한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딜레당티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술에 있어서의 순전한 딜레당티즘은 진정한 예술의 창조 능력과는 아주 동떨어진 것이고 실용적 학문은 아직 현상의 상호관계 곁에 머물러 있다. 이것만으로는 모든 인격을 그 속에 몰두시킬 수가 없고 그의 존재가 그것에 의해 충족될 수도 없으며 마침내는 그의 생존 자체가 다른 것에 대한 모든 관심을 잃어버릴 만큼 그런 것들과 밀접하게 혼연일체가 될 수 없다. 이런 일은 가장 높은 정신적 절정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천재라고 부른다. 자, 약간 반복됐는데 천재? 누구? 자신입니다. 자, 그리고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사람 누굴까요? 위대한 천재 작곡가
독일의 바그너입니다. 그래서 바그너와 쇼펜하우어 이렇게 연관지어서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약간 오만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천재가 아니면 니들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뭐 되겠어? 하는. 그래서 염세 철학자니까 그런 지점들이 있다. 자, 모든 속물들의 커다란 걱정거리는 이상적인 것이 자신에게는 아무 위안도 주지 못하고 권태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현실적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속물들은 이상적인 것, 그러니까 관념론, 유토피아, 사상, 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도덕, 윤리 이런 것에서는 위안을 얻지 못하고 그냥 승마놀이, 뭐 보트 여행, 뭐 미술관 여행 이런 것들로 그냥 쾌락으로 채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해봐야 권태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다. 진짜 학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이 나왔네요. 소개할 거고 필립 로스의 에브리맨입니다.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다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보통 사람들의 에브리맨의 보통 사람이죠. 보통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불행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소설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꼭 소개하도록 하고 자 물질적 자아에 대해서도 약간 구체적인 걸 이야기해 주는데 잘 보십시오. 그러면 첫째는 건강이라 그랬고 둘째는 돈이라 그랬습니다. 돈을 벌면 행복해지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만만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자수성가와 상속 이 둘 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상속을 거대한 유산을 받아서 부자가 되거나 어느 쪽이 더 훌륭한가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유추해 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뭐가 더 좋은 거라고 말하겠습니까? 자수성가? 현대인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줘.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번 게 진정한 행복이다.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상속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즉 일하지 않고 편히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길 데 없는 특전이다. 재산은 인생에 붙어 다니는 궁핍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며 대지의 아들로서 보통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강제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명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다 불행한 겁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 말씀드렸죠. 이전 영상에서 단치에서 자유무역을 하는 그 도시에서 부역상 크게 했던 비즈니스 쪽에서 이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자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쇼펜하우어. 너희들은 자수성가해서 돈 벌어봐. 그게 뭐 좋아? 나처럼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돈. 이게 진짜 돈이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짜증나죠? 네,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철학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이제 제가 조금 재밌게 이야기하는 부분 속으로 쏠려 들어갈 수 있는데 꼭 그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염세 철학에서 우리가 빛나는 아름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쇼펜하우어가 갖고 있는 고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조금 재미삼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지닌 재산은 가장 고귀한 정신력이 부여되어 있어서 영리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야만 최고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은 운명으로부터 이중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며 천재로서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자신을 약간 변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 이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 돈을 받아서 쓸데없는 짓 안 한다. 너희들처럼 승마나 뭐 파티나 여행이나 이런 헛된 일에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저작 활동에 인류에 도움이 될 어떤 무엇을 인류의 유산이 될 만한 무언가를 나는 찾는 사람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상주의자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단지에서 생활했던 자신이 그 아버지 부모의 강요로 해서 짧게나마 견습 생활을 하고 그 회사에서 무역을 배우고 장사를 배우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부르주아지들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에 대한 혐오, 역겨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문장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학사에서 이 쇼펜하우어가 갖고 있는 가치, 의미 이런 걸 볼 때 급변하고 있는 이 근대 사회, 부르주아지의 등장 이런 것들을 철학자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측면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미셸 우엘백의 지도와 영토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여기에 젊은 청년 화가가 등장해서 노년에까지 이르는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의 일생이 담긴 철학인데 여기에 지금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는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진짜 예술이란 무엇인가? 딜레당트가 아니고 진짜 예술 속에 투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약간 자신의 아니요. 그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미셸 우엘백이 쇼펜하우어의 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읽고 우연히 도서관에서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철학에 완전히 빠져들었다라는 지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지적인 영향, 쇼펜하우어로부터 받은 영향이 이런 훌륭한 소설을 썼다라고도 제가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와 영토는 제가 정말 거의 뭐 1등으로 치는 소설인데 이 소설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 생각에 이르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졌는데 제가 최근에 이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을 다시 읽으면서 '아 쇼펜하우어로부터 이러한 영향을 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게 그런 거죠. 그죠? 이렇게 좀 미스터리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자아에 대해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해줍니다. 행복에 있어 건강이 가장 본질적이며 그 다음에 생계 유지에 걱정 없을 정도의 수입이다. 자, 건강과 걱정이 없을 정도의 수입.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명예, 영광, 지위, 명성에 아무리 크게 가치를 둔다 해도 앞에서 말한 건강과 생계 등의 본질적인 재물과는 경쟁할 수 없으며 또한 그것들을 대신할 수도 없다. 오히려 건강과 생계를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던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던지는 결론은 참된 자,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지니고 생계를 걱정할 수 없을 정도의 수입을 경제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행복의 가장 참된 요소인데 사회적 요소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긴 하지만
이 사회적 요소가 건강과 물질적 자아를 위협할 정도가 되면 사회적 자아 정도는 던져버려도 된다.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립되겠죠? 고독을 느끼겠죠? 그 고독은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다. 위대한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좀 어렵죠? 이걸 실천하기가. 명예, 여기 이제 아주 고약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성의 명예는 더 중요한데 여성의 삶에 있어서 성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명예란 처녀에게 있어서는 전혀 어떤 남성과도 접하지 않아 순수하다는 일반적인 평판을 말하고 결혼한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 외의 다른 사나이에게 몸을 바치지 않았다는 평판에 의한다. 대충 감 잡으셨죠? 여자의 명예란 성적 순결을 이야기한다. 처녀에게 있어서. 유부녀에게 있어서 결혼한 여자에게 있어서는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지 않는다. 지독하죠. 자, 이걸 너무 이쪽으로 매달리면 사실 요즘 여성주의가 보편화된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완전히 꼰대 소리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여성주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여성 혐오자 이렇게 판정이 나버렸습니다. 그쪽 세계에서는, 여성주의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당연하다. 그럴 만하다.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걸 읽고 쇼펜하우어는 여성 혐오자 이렇게 단정 짓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사에 한 획을 그은 중요한 철학자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볼 때 이분이 1788년에 태어난 아주 옛날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젊은 엄마, 자신과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이 어머니에 대한 불화, 유년 시절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갈등이 지속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아마 여성에 대한 편견, 이쪽으로 갔을 거다. 이렇게 미스터리를, 추론을 따라가 보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쯤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 3부에서 쇼펜하우어 인생론을 읽으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삶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 오늘 2부에서는 인생론에서 다루는 행복의 3가지 요소, 참된 자, 물질적 자와 사회적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마지막 편에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3부에서 이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얼마나 더 고약한 인간인지 발견할 수 있는 고약한 사람으로 보이는지 재밌는 부분들이 등장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